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마치 대등한 선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여기에 속도가 붙는다라는 기사를 같이 또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초안, 이게 제초안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초안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드리자면 뭘까요? 재건축으로 번 돈이 있으면 내놔. 야,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건 진짜 합헌이 됐잖아요. 위헌이 아니고. 저는 위헌 나올 줄 알았는데 합헌이 됐어요. 이게 2006년에 만들어진 건데 되지 않고 위에 되다가 2018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면서 막상 제초안을 한 단지도 있고 한데 이게 이것 때문에 좀 늘어진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 기준 자체가 2006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조합원 이익이 그 시점도 문제야. 추진위 설립부터. 그리고 이제 준공해서 이제 들어갈 때 그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는 차익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웃겨.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뭐 이런 식이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귀엽다. 옛날이니까. 이게 몇 년? 2006년이면 그 월드컵, 월드컵 할 때 월드컵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해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완화책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면제 금액 자체를 상향하자. 3천이 아니라 누가 이제 발의한 건 5천만 원으로 하자. 이것도 전 장난 하나 아니고. 아니, 재건축하는 단지들 거의 이제 강남, 여의도 이런 데, 목동 이런 데 있는데, 뭐 3천에서 5천, 이게 많아요? 아니, 저는 억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1억부터 뭐 해도, 솔직히 3억이어도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걸로 잡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계산 시점. 계산 시점인데, 지금 추진위가 아니라 조합 설립부터 가자. 원래 이제 그게 맞죠. 원래 그게 맞죠. 조합 설립부터 가는 게 맞지. 그때가 이제 조합으로 인정되는 건데. 그쵸. 추진위 이렇게 처음 뭐 그거 할 때부터 하면은 안 맞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이제 조합 설립 인가 1 기준으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또 하나가 이제 누진이잖아요. 이제 3천에서 5천 이거를 이렇게 폭을 좀 늘리자.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가 된다라면 과연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붙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속도가 붙을까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아예 떨어진 곳들이 일단 그 동기부여는 다시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도 재건축 갖고 있지만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정도와 기준과 조건이 조금 많이 불합리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안 해도 돼. 진행 안 해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것들은 사업이 추진 안 돼도 올라요. 어차피 언제 기대감은 계속 있으니까. 그쵸, 계속 있으니까. 모멘텀은 안고 있으니까. 꼭 재건축이 뭐 스텝을 밟아야지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언젠가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 올라요.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거 백날 해보세요. 이거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급 억제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맞지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역행하는 제도는 이게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 지금은 이 제도는 꼭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어찌 됐든 그 공익에게 좀 환수돼야 돼 여러 가지 달라요 사업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래서 재개발에서 없는 제도이지만은 재건축은 꼭 이걸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또 상식에서 그 수용이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 기준을 다듬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개정안보다도 좀 더 완화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요거는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발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건 통과를 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4년도 4월 총선이 오기 전에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뭐 빠르면 충분히 뭐 하반기나 내년도 초에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 정책에 대한 개정을 동의해주지 말란 법은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네,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왜냐면 그분들도 그동안 했던 이 전 정부의 5년간의 정책을 무조건 사수하고 고수하는 게 그들에게 이득이 안 된다는 사실 깨달았거든요. 알죠. 응사가 아니지. 네. 그리고 뭐 이건 또 번외 얘기지만 그 임대사법도 지금 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도 어느 선에서는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원래는 빨리 고쳐준 게 맞죠. 네. 맞아요. 이게 뭐 기간이 너무 늘어지고. 근데 재건축 소유자분들은 재초안 자체를 부정하고 재초안에 대한 이건 악재 제도고 나는 못 내겠다. 이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려줘야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왜 다른지를 설명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내 재건축은 내 이래버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네. 재건축은 달라요. 재개발과 달라. 그래서 이거랑 또 트랙이 같이 좀 움직이는 게 이제 안전진단. 네. 안전진단도 지금 지금 준비 중이고 완화가 될 거라고 보는데 주변 환경 점수 그 반영이랑 그리고 구조 안정성, 이거가 이제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통과된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되면서 안전진단만 완화돼도 조금 현장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이게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완화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이번에 볼 거는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 예고를 했다. 무섭잖아. 이 스텝이 웃겨요. 이것도 그냥 스텝이 있고 빅스텝이 있고 자이언트 스텝이 있어요. 춤추는 거. 그 자이언트 스텝 이상은 뭐야 그러면은? 뭐 그냥 크레이지죠. 크레이지 스텝이야? 네,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는 건가? 예. 어쨌든 빅스텝 0.50% 포인트. 예, 이건데 자, 미국이 이제 28년 만에 정책 금리를 한 번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보였는데 네.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7월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 0.5 정도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확정적이에요, 거의 네, 사람들 나오고 면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면은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말한 음.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를 올렸고 크게 올렸고 우리나라도 크게 올릴 건데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렇게 봅니다. 기사가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더니만 진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가격 안정세도 나오는 것 같고 역시 금리가 특효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문제야.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 금리 인상이 결국은 전 세계 금리를 좌지우지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 전 세계가 빠져 있는 딜레마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싸울 거냐, 그리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이냐.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 시소처럼 상반된 지금 이제 상황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물가를 안정시키자니 그럼 경제를 침체시켜버리고 경기가 꺾이는 걸 수용할 정도의 어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마치 이런 식으로 연준이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심일까요? 아니죠. 그냥 이제 중도를 지키려고 항상 시도의 그 중앙을 차지하려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제 그걸 진심으로 믿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면 그 전에 그게 진심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파악하기 위해선 작년에 연준이 2022년도에 엄청난 인플레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계속 괜찮다. 그게 정말 연준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좀 바보처럼 보이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정말 그게 연준이 잘못된 예측을 하고 틀린 전망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분들은 잘하면 하늘에 떨어진 삐라를 보고 북한 넘어갈 수도 있는 분들이세요, 이제. 그러니까 연준이 틀렸네, 바보네 이게 아니라 연준이 그렇게까지밖에 틀린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만약에 작년에 연준이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푸는데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물가를 왜 잡으려고 하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경제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뿌리고 뭐가 남은 잎사귀냐는 걸 지금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데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마치 대등한 선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 성장이 뿌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쵸. 성장이 없는 경제는 자본주의는 그렇죠. 망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물가가 안정되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그 디플레죠. 그러니까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그건데 나중에 오겠죠. 인플레 끝나면. 그러니까 어찌 됐든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를 지금 안 오르겠냐? 올리겠죠. 근데 정말 연준에서 발표한 것처럼 경제가 폭망하든 말든 우리는 기필코 물가를 잡아낼 거야.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분들과 저게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저 멘트가 사그러지는 시점이 또 오겠구나. 그게 뭐 내년도가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경제 성장을 다 무시한 채 금리를 죽을 때까지 올린다. 물가 잡힐 때까지 어림도 없는 소리고.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라기보다도 그런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공급 측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뭐 원자재 대란, 물류 대란.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은 뭐죠? 소비가 너무 과해서 인플레가 벌어질 때 잠재우는 해결책인데 공급 해결책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카드는 뭐냐? 계속 못 쓴다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그렇죠. 계속 못 쓰기 때문에 지금도 한 번에 크게 그냥 막 말을 강하게 뱉고 0.75로 올리고 이러는 거지. 0.75를 그럼 계속 언제까지 계속 뭐 잡힐 때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결국은 경제가 꼬꾸라진 시점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죠. 그 시점까지도 계속 무시한 채 금리를 올린다. 아니죠. 저는 이제 미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 판세가 지금보다 완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가 됐을 때는 뭐 긴축을 좀 뭔가 좀 다시 긴축을 어떤 뭐 다시 한번 보겠다. 지금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긴축 축소 얘기 나왔다가 없으니까 다시 속도 조절 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일단 올해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니까 근데 이게 마치 내년도 내후년 계속 갈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경제가 금리 물가 안정보다 우선이다라는 것만 그 중요도만 우리 알면 되지 대등한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고 싶어요. 오늘도 그 기사가 나왔어요. 파월이 이제 그 기사 내용 그대로 나오는데 경기 침체랑 이제 그 물가 안정 두 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이 물가 안정이 더 지금 시급하다. 물가 안정은 지금 시급하다. 물가 안정을 지금 못하면 더 큰 폭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벌어져서 이제 복구가 불가능하면은 네. 전반적으로 그냥 다 아작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맞는 게 지금 금리를 올려서 집값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값 안정이 아니라 경제를 다 죽이고 맞아. 있다니까요, 지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 금발 금리 올렸더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뭐 저기 어디야 뭐 스리랑카, 라오스 뭐 다 난리 났어요. 지금 개도국들은. 물론 그 나라 개도국들이 지금 망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가 부패됐고 다 나눠주기식의 뭐라 그럴까 완전히 이 사회주의 정부 이런 체계에 대해서 국가가 다 썩어 들어간 상태에서 불씨가 원래 있던 상태에서 금리 미국 딱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나라 자빠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거지. 그러면 저기 라오스가 무너지는 거랑 미국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경제 구조가 신흥국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미국한테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이거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요. 그리고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환율을 한번 보세요. 환율에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전 세계가 아직도 달러를 원하고 있어요.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서 넘쳐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세상이 이 달러가 이제 마약이다 보니까 달러 찍어주세요. 달러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긴축이 정말 파월 의장의 말처럼 갈 수 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세계가 근대화가 다 진행되면서 근대화가 곧 이제 미국과 경제의 공동체로 되는 게 돼버렸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경제가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그 정책 하나가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는 또 특히 중요한 게 공급망이 붕괴되면은 수출 국가잖아요, 우리는. 가까운 나라 일본도 문제고 러시아도 문제고. 그럼 러시아 쪽에 그것도에서 그 불러오는 공급 대란, 우리나라도 빠질 수 없고 특히 건설 경기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 이제 폭등했죠. 시멘트고 뭐고 간에 유연탄이고 뭐고.
그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근데 분양가가 지금 이번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엄청 올라갈 거예요. 지방도 엄청 올라갈 거고. 결국에는 이 서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집 네. 지을 때. 맞아요. 그냥 분양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빌라 지을 때 한남이 구역 770. 저희 빌라 음. 750이 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예쁘게 지으니까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욕심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앞자리가 파에도 등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네. 뭐 일단은 인플레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인플레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변질될 것 같지는 않고 인플레가 만약에 끝나게 되는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끝나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심각한 디플레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그 얘기는 계속 하더라, 형은. 계속 디플레 온다, 디플레 온다. 노스트라다무스. 근데 그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인플레가 끝나면 더 디플레가 올 것 같고 그 디플레 속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날 투자처가 글로벌 상으로 하나 있다. 그런 그건 생각을 뭐예요?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면 또 1시간 가요. 아유, 미치겠다. 맨날 뭔가를 남겨놓는다니까? 맨날 남겨놔요. 디플레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나라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선반영이잖아요. 사실상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없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벌어지고 2월 달부터 진행이 되면서 사실 경제 자본시장은 정말 빠르게 선반영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크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지 않을 것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관건은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경기 침체로 가기 전까지 또 피크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저는 전쟁이 언제 끝날 거냐는 인플레가 언제 잠잠해질 것이냐예요. 결국은 그 러시아의 어떤 전쟁 타이밍은 인플레가 촉발한 전쟁이에요. 인플레 상황이 아니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전쟁을 벌릴 수 있을까요? 안 벌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물가를 잡겠다는 게 빨리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자면은 이제 미중의 문제죠, 사실은요. 그렇게 이제 간 거죠. 이게 진짜 머리가 좋다. 그렇죠? 네. 그래서 푸틴이 머리가 좋은 게 원래부터 계속 그 사이가 이렇게 그 나토 그 가입 때문에 안 좋았는데 그거는 그냥 명분일 뿐이고 지금 우세한 상황이니까는 들어간 거잖아요. 머리가 좋게 생겼던데. 없더라고. 없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우세한 판세가 딱 들어오고 기름값 올라가니까 네. 딱 그냥 가스도 미쳤죠.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장이 기회다. 그리고 싹 바로 탱크 쫙 들어가고. 네. 네. 경제 제재가 대단해. 필요 없이 인플레가 잠잠해지면 전쟁은 끝나가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힘 못 쓰지. 어쨌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경제와 이 전쟁 없이 진짜 평화로운 시기가 그래도 많이 좀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부동산이 이제 뭐 안정기로 들어섰다, 대세하락이 온다. 누가 말이 맞는지 보면 알 것 같고, 지금은 집값 안정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숨통이 조여지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네, 자산시장이 다 맛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집값 안정기가 아니라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제발 착각이 바라겠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효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장기간 쓸 수 없다. 길게 써봤자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가 마지노선이고 그 후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파월의 의장의 말처럼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맞아요. 것이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가는 한 해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근데 미국의 어떤 발언처럼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 그렇죠. 이제 다 뭐든지 한계가 있고. 네. 예. 저는 여기서 더 뭐 몇 번을 더 올린다? 그건 믿지 않아요. 옛날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말은 맨날 그렇게 뭐 올린다고만 하고 적당선 있으면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어쨌든 집값이랑 지금 집값 생각하시면서 집값이 빠질까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금리가 이분법적인 게 있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금리 이게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니까 월세도 올라가게 되는데 또 집값도 그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돈이 그 귀해지면서 오히려 투자 자본들이 그 은행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제 수요자와 그 자본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현상을 같이 놓고
예, 봐야 되는 건데 요즘에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상가. 상가가 코로나 끝났죠? 근데 금리 올라가죠? 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사람 찾는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강남에 지금 사무실을 못 구한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같은 현상을 보고 집값 빠진 데가 아니라 여기에 맞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니까 돈이 향하는 길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무조건 빠진다 이건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있더라. 부동산이든 월세든 네네.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